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규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10개 전방 감시 초소를 동시에 폭파한 것과 또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게 국회 탄핵소추 절차가 검토돼야 한다는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리뷰 오후 8시 뉴스를 중심으로 이정훈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주 고등학교 시험 유출과 유치원 3법에 대한 공방은 여전하게 진행되었고 장기간 논의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후속 과정과 관련 반응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11월 12일 뉴스리뷰에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쌍둥이 자매에게 3학기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시험지와 정답을 유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보도에서 경찰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의 쌍둥이 자매가 작성한 시험지에서 암기한 정답을 적은 흔적을 발견했고 자택 내 증거와 함께 A씨가 학교 시험지 금고를 열어 시험 문제를 유출한 정황과 문제 유출이 의심된다는 시험 출제자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쌍둥이 자매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지만 시험 문제 유출 방조 혐의로 입건한 교장과 교감, 고사, 총괄교사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한 A씨와 두 딸의 처벌 여부는 검찰 조사를 거쳐 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같은 날 이어진 보도에서는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문제가 유출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물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정황 증거를 내세워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결백을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발견한 문제 유출 정황 증거가 20여 개이고 법원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혐의 입증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계산에 필요한 문제에 달랑 정답만 적혀 있거나 정정되기 전 문항의 답이 적혀 있었고 쌍둥이의 들쑥날쑥한 성적, 학교 측이 시험지를 금고에 보관한 날 A씨가 초과 근무 대장에 기록을 남기지 않은 점, 수사 시작 후 자택의 컴퓨터를 교체한 것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후 숙명여고는 최근 개정한 정관에 따라 전직 교무부장 A씨의 파면을 건의할 예정이고 쌍둥이 자매의 성적 0점 처리와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교육청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지난 1일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징계 문제를 조속히 결론 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숙명여고 학부모들은 경찰 수사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교장과 교감의 불기소 처리에 대해 개탄하면서 2학년 학생들의 성적 재산정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학부모단체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신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불신을 지적하면서 정시 확대를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은 사안 자체의 중요성과 더불어 시기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전반적인 보도는 경찰의 조사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서 혐의에 대한 경찰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혐의에 대한 당사자의 자잘못을 명확하게 가리는 것도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장시간 동안 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유출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나 보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숙명여고 사례와 같은 교사 자녀들의 학사 관리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만 다루기보다는 학교 행정의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이자 매우 민감하고 은밀한 개인 사생활 문제인 점을 강조하고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도가 절실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거나 예방해야 하는 학교 관리자에 대한 점검도 보도에 포함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유치원 3법에 관련된 사립 유치원들의 반발과 이에 대한 교육부,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11월 13일 뉴스리뷰에서는 경찰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와 국공립분과위원회의 사무실 등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용희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장은 국공립분과위원장이던 지난 2013년 소속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4,700여만 원을 모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장부와 회의록 등을 통해 후원금을 걷게 된 경위와 집행 과정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의원들에게 실제로 자금이 전달되었는지 조사하는 한편 김 회장이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도 조사 중인데 김 회장 측은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의 주장일 뿐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교육부에 폐원 신청서를 내거나 학부모에게 폐원을 안내한 사립유치원들이 전국 60여 곳으로 늘었고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기로 한 사립유치원은 12일 기준으로 여전히 4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육당국은 내년 국공립 유치원 학급 1,000개 신설에 앞서 일단 폐원 인원만큼 지역 내 공립유치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인데 초등학교 병설학급 증설과 공공시설 장기 임대 그리고 해당 폐원 희망 사립유치원 건물 단기 임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불법 폐원과 모집 보류 등에는 특별감사로 대응하되 폐원 시 원아들은 인근 국공립유치원과 연계해 전원 조치하고 유치원들이 모집 일정을 속히 확정하도록 행정 지도하고 불이행 시 행정처분도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제도 개선에 먼저 착수하기로 했는데 시정명령 불이행이나 폐쇄, 운영정지 명령에 대한 구체적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전 유치원에 도입하기로 하고 법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이어진 보도에서는 학부모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논란이 된 울산의 한 사립유치원이 사과하고 운영 정상화를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유치원은 수업 시간을 줄이고 등하원 차량과 정신밥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공립에 지원하라며 학부모들을 조롱해 물의를 빚었는데 해당 유치원은 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1월 14일 뉴스20에서는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고 자유한국당은 사유재산 침해를 이유로 3법을 신중 검토해야 한 반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의 통과를 거듭 호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유치원 3법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했고 한국당은 사유재산 침해와 같은 독소조항을 수정해 별도 법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주당은 한국당의 의도적인 팀제 축구라고 비판했고 한국당 교육위원들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한유총 로비를 받아 법안 심사를 미룬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사립유치원들과 이에 대응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공방은 그 결과가 수많은 유아를 키우는 가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 보도에서는 유치원 3법에 관련된 해당 주체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각 이해 당사자들이 현재 취하고 있는 각자의 대응 방법도 알기 쉽게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 진행에서 보인 사립 유치원들이 대담하면서 당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유치원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특별한 행정 제재 방안이 없는 점이나 정부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 실력 저지를 행사하는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짐작만 하던 사립 유치원들의 정치력의 실체에 대해 상당히 놀라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다각적인 취재나 맥락적 설명이 제공되었다면 보다 생산적인 논쟁을 유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판결 결과를 보도하고 추후 진행 절차와 미칠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11월 14일 뉴스리뷰에서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 처리를 위반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하고 80억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증선인은 2012년에서 2013년 원래 관계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픽스를 자회사로 분리한 것은 과실이고 2014년엔 누락했던 콜옵션을 공시해 자회사로 둔 것은 중과실, 2015년 4조 5천억 원의 평가액을 계상하면서 회계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고유회계 기준 위반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 처리 변경이 삼성바이오에픽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적법한 회계 처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증선위의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 기업심사위원회는 심의 대상 기업의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기업 지배 구조와 내부 통제 제도의 중단 훼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심사위의 결정까지 최대 57 영업일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되며 개선 기간이 부여될 경우 최대 1년까지 거래 정지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거래가 정지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정에 대해 행조소송을 제기해 회계 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장기간 논란이 이어져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대해 고의 분식 회계란 결론이 내려지면서 삼성그룹에 미칠 영향도 큰 관심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틀을 만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고평가되면서 이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 지분 16.5%를 가진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었고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생명, 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정점이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 감리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앞으로 검찰의 수사, 현재 법원에서의 진행 중인 합병 무효 소송은 삼성의 또 하나의 난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연합뉴스TV의 보도는 사안의 규모나 미칠 파장에 비해서 상당히 차분하게 다뤄졌습니다. 물론 사안 자체가 상당 기간 동안 논의되었고 최종 결정에 대한 방향도 일정 정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최종 결정이 가져올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력이나 시장에 제시될 중요한 신호라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보도 사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청자들은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도 주목하고 있지만 더 크게는 해당 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국민연금 등과 같은 연관된 기업이나 산업에 투자한 경우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서도 궁금해할 것입니다. 추후 진행 과정에 대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거나 해당 사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의 정보와 해석을 보다 충실하게 제공할 필요가 많았던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의 전나현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18일 방송된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했는데요. 트렌드 지금 여기는 특색 있는 트렌드를 따뜻한 시선으로 재미있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가래, 매, 그리고 목군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사냥이 소개됐는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전라남도 강진의 중고저수지였는데요. 추수가 끝나고 물이 빠진 저수지에 들어가 가래로 물고기를 잡는 농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래 병아리를 키울 때 사용되는 도구인 가래는 어구로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농민들이 직접 저수지 바닥에 가래를 쳐서 맨손으로 고기를 잡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갖고 농사를 짓고 물 갖고. 지역협의회 박병주 회장은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가래치기를 올해부터 꾸준히 실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에요. 가래치기를 구경하는 사람들과 어렸을 적 추억이 생각나 먼 곳에서 가래치기를 하러 온 사람까지 한데 모여 전통을 즐기는 다양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잡은다가죠. 특히 가래치기로 잡는 가물치가 손맛이 좋다고 하는데요. 건강에도 좋아 겨울 보양식으로 제격이라고 합니다. 겨울 보양식입니다. 가래치기가 끝난 이후에는 민물고기를 넣고 생선찜을 끓여 마을 주민이 모두 나누어 먹기도 했는데요. 이 동네 공식 밥도둑이죠? 농사 짓느라 고생. 가래치기로 고된 농사를 마무리 짓고 이웃끼리 정을 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농부들도 이제 휴식에 들어갑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응방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는 매사냥 기능 보유자 박용순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매가 있네요. 박용순 의사는 매를 철창에 가두지 않고 사람과 충분히 교감하며 키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라 생소하면서도 신기했습니다. 철창 없는 개방형 사육장에는 닭의 종류가 다른 개방형 사육장에는 전통적으로 꿩사냥에 사용하는 참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송골매, 중남미에서 온 해리스매 등이 있었습니다. 매는 중남미에서 왔다는데요. 야생매 중 새 모양의 미끼인 멍텅구를 이용해 사냥을 연습시키기도 했는데요. 연습을 시키는 거죠. 오랜 시간 주인과 교감해 능숙하게 사냥 기술을 연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번에 낚아챕니다. 시침이 떼다. 또한 시치미를 떼다, 매만지다, 매끄럽다, 매달리다 등 매사냥에서 파생된 언어들도 소개됐는데요. 매는 4천여 년 전부터 인간과 함께 사냥을 했기 때문에 일상 언어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 매꾼에게 충분히 익숙해진 매는 사냥을 나가기도 했는데요. 시야가 트인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고지대에서 꿩이나 토끼를 잡는다고 합니다. 토끼 대상으로 해요. 꿩을 발견한 매가 높이 날아올라 먹잇감을 낚아채는 매사냥의 모습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매꾼과의 멋진 호흡으로 능숙하게 매사냥을 하는 모습을 통해 교감의 중요성을 다시금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호흡 척척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한겨울에 매사냥을 위해 매 한 개체를 키우고 훈련시킨 후 적당한 시기가 되면 자연에 다시 방사해준다고 하는데요. 매사냥이 자연 친화적인 수렵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수렵지라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목공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목궁은 나무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멧돼지 가죽을 관통시킬 정도로 강력했는데요. 나무 화살의 위력에 놀라우면서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했습니다. 활. 어떻게 만든 걸까요? 목궁은 나무로 만들었지만 오랫동안 활주를 잡아당겨도 약해지지 않고 비에 젖어도 상하지 않기에 주로 서민들이 사용하던 활이라는데요. 안성맞춤이었답니다. 뒷동산에 나무를 현중순 목공장은 각 지역에서 나는 나무를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목궁은 지방마다 모양이나 재질이 달랐다고 합니다. 대나무를 여러 개를 붙여서 묶어서 쓰던 방법도 있었고 그러나 현재는 목궁에 대한 과거의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현중순 목공장은 20여 년간 전국을 떠돌며 목궁을 만들 나무를 찾고 제작에 힘썼다고 합니다. 나무가 죽지 않도록 나무를 자르고 자른 나무를 활용해 목궁을 만드는 노하우를 쌓아오며 전통의 명목을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가 뿌리에서 새순이 또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도 나무가 안 죽고. 끝없는 시도를 통해 특성이 다른 지역별 나무를 수작업을 통해 목궁으로 만드는 법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기계의 도움도 받을 수 없죠. 나무를 찌고 펴서 탄력성을 높이고 명주실을 겹쳐 활시위를 만들면 목궁이 완성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목궁은 작아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준순 목공장은 계속해서 새로운 나무로 목궁을 만들어 보며 선조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쌓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연과 함께하는 전통 사냥 방법을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나무를 깎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전통 사냥의 방법이 3가지가 나왔는데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매사냥을 하는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기술보다도 매꾼과 매의 교감이 사냥의 성패를 가른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의 전나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분들이 글을 올렸을 때 그 내용하고 또 남성들이 제공한 것을 보이는 동영상을 보면 좀 다르잖아요. 지난 13일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남성 일행과 여성 일행이 서로 폭행한 사건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취중 시비 사건으로 묻힐 수 있었던 일이 여혐 또 남혐 논란이라는 사회적 이슈로 비화한 건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첨예한 성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번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또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는지를 좀 짚어보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짚어볼까요? 네, 그 술자리에서 사실 시비와 폭행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이 일이 이제 세간의 관심이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우선 5명의 남자에게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명의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중 1명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제 글을 올리게 됩니다. 폭행을 당한 이유가 화장을 하지 않았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분을 사게 된 것이죠.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가해 남성들을 처벌해달라면서 이틀 만에 30만 명이 동의를 했고 사건은 일파만파 번지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사건의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을 확보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당시 상황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성이 먼저 남성의 손을 치면서 몸싸움이 시작이 됐다는 건데요. 이에 맞서 이제 해당 여성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양측 모두 다 이제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의 남녀 대결 구도 양상이 상당히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건의 내막이 밝혀지기도 전에 젠더 간의 대결 양상으로 확산된 것은 술집에서 흔하게 이제 있는 말다툼의 이유가 남혐, 여혐이라는 것에 더욱더 주목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SNS상이나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무책임한 글이나 또 말 보태기가 이를 더욱더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수역 폭행 사건 속에 등장하는 혐오라는 그 용어는 다양한 용어들은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던 용어들인데 이제는 오프라인에서도 사용됐다는 점이 이제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이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한겨레 신문은 여성 혐오 문제를 남성 혐오적인 표현으로 드러내는 이러한 그 미러링 방식은 증오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고 성차별 구조가 여전한 우리 사회에서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자칫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정황상의 판단이지 사실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 남녀 간의 대립구도의 원인과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무엇이 이런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인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사건이 여혐 대 남혐으로 이제 번지게 되면서 사실 사회적 이슈로까지 나오게 된 건데요. 네. 보도에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은 좀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네, 이른바 이제 이수역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어떤 남혐, 여혐 그 논란이 극단적인 대결 양상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기도 전에 일부 연예인은 이제 무분별한 공격적 발언으로 이제 가세를 하는가 하면 또 일부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여성 증오 범죄다, 아니다, 여성이 가해자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감정 싸움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언론도 물론 예외는 아닌데요. 상대의 성을 향한 혐오적인 표현을 이제 부각시킨다거나 아니면 갈등이나 분열에 이제 초점을 맞추거나 해서 우리 사회의 남녀 간 편가르기가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올 한 해 굉장히 큰 이슈였죠.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여성들이 이런 사건들에 상당히 민감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남성들 역시 성폭력 무고 피해를 주장하면서 성대결 양상을 사실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슷한 사례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이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보도를 하다 보면 이제 왜곡된 보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사건 역시 처음에는 일방적인 여성 혐오 폭행 사건으로 이제 보도가 됐다가 이후에 다른 정황들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과열됐습니다. 지나친 술자리 다툼에서 시작된 이 사건을 마치 남녀 간의 성대결의 상징처럼 사회 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의 발단을 무조건 그 양성 간의 대결로 바라보는 시각이나 보도는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네, 이 시민들이 직접 인터넷에 댓글을 달거나 이번처럼 국민청원을 통해서 어떤 사회 문제를 감시하는 것을 이른바 스몰 시스터 현상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어떤 순기능만큼이나 역기능을 지적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보수 진보 언론은 지금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스몰 시스터라고 하죠. 이제 작은 개인들이 함께 힘을 발휘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 이른바 이제 손가락 권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러한 스몰 시스터 현상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적잖은 부작용도 대두되고 있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몰 시스터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이제 자생적인 권력이 형성되는데요. 문제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이제 비슷한 의견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제 배척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굉장히 빨리 퍼져나가게 되고 일종의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가 버리다 보면 또 다른 피해자를 또 쉽게 양산해내기도 합니다. 기존에 이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자신의 조카가 보육교사에게 학대당했다는 사실을 마치 자신이 직접 본 것처럼 글을 올려서 또 어린이집 실명을 공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교사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아이가 버스에서 먼저 내렸으니까 여기 세워달라는 어머니의 요청을 한 버스 기사가 무시했다는 그런 글이 올라와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가 이것 역시 사실을 확인해 봤더니 아닌 것으로 CCTV 결과 드러났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이수역 폭행 사건을 계기로 국민청원 게시판의 역기능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칫 부정확한 사실을 확산시키고 여론 재판을 부추길 수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주로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현대판 신문고로 불리는 국민청원 게시판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또 특정 개인에게 상처를 주는 수단이 된다면 없는 이만 못하다면서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운용 과정에 이제 문제가 있다면 폐쇄하거나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 반면에 국민청원 게시판은 그동안 묻힐 뻔한 중요한 사안들을 사회적인 어젠다로 끌어올리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면서 문제점은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면 된다는 그런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서 불필요한 공방이 오공한 사례가 사실 적지 않았는데요. 이럴 때 우리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번 사건 역시 이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일파만파 번져 나가면서 사회적인 쟁점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어떤 사회적인 또 피로감과 불신 분위기가 확산된다는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비슷한 논란이 재확산되지 않도록 언론 보도의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언론이 먼저 앞장서서 의혹이나 또 가능성만으로 자극적인 소재를 부각시킨다거나 또 특히 이제 막말 문화, 인신 공격, 더 나아가서 이제 언어 폭력 같은 것들을 어떤 심각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조명을 해서 저급한 사회의 어떤 문화 병폐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언론은 사회적인 갈등과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빈부 간, 또 세대 간, 이념 간 다양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사회 통합과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어떤 대화와 토론의 장이 필요한데요. 언론이 관련 사안들을 좀 더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또 해법을 제시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